자,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조철 박사의 통통통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못다한 2부 방송 진행합니다. 물류센터 부동산 앤드 부동산의 모든 것 Q&A 파헤쳐본다. 자, 지난 시간 여러분들 방송 보셨지만은 올해 자금이 그렇게 유동성 자금이 은행 대출 잘 풀리지 않았죠. 또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으로 우리가 이제 평당 어떤 공사비가 너무 급등한 거는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로 계속 갔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이어서 2부 방송하는데요. 자, 물류센터의 중요성이 여러분들 너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때요? 물류센터가 큰 센터, 물론 이제 허브 물류센터는 센터가 큰 데는 층별로 접안을 해서 또는 상원, 저온, 냉동, 냉장을 한 층별로, 뭐 대표적인 게 동탄물류단지 2만 평짜리 한 층, 부천 5종동, 뭐 8만 평, 10,000평 이상 이런 센터들은 그렇지만은 규모가 작은 10,000평 이상 되는 물류센터는 한 층 안에 지하는 뭐예요? 저온, 상온 이렇게 해갖고 이제 어떤 혼합된 믹스형 물류센터 기능이 앞으로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규모는 작은 것보단 적정한 규모가 앞으로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류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도 너무 다양해졌어요. 제가 이제 저는 한 20여 년 전에 이제 선지국 일본에서 물류부동산을 좀 빨리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2000년대 중반, 2005년 프로로이스 AMB가 막 생길 때 그때가 지금 기억나는데 한국은 그 시간을 경과해서 2010년 이후부터 물류센터 부동산이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어떻죠? 부동산 리츠도 너무 활발하게 잘 돼 있죠. 요즘 리츠도 활발하게 돼 있고요. 리츠도 좀 많이 허가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흐름이 그렇게 돼 있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센터도 그렇지만 리츠도 조성을 받아서 수익을 내서 또 이게 배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츠 1호, 2호 막 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내 1호, 해외 1호.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에 뭐 우리나라 물류센터, 물류부동산 쪽에 저기 여의도에 본사 있는 그 뭐 상무가 뭐 한 연봉 50억 이상 받았다는 게 뭐냐면 국내 해외 쪽, 특히 이제 해외 쪽 같은 경우에 이제 장기 리츠라든가 이 매각을 잘하면 또 수익 구조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런 영향이 이제 대외적으로 국내 1위다 이런 얘기 한 기억이 나네요. 자,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투자, 해외 투자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요. 2010년 전에는요. 자, 우리나라 금리도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형의 어떤 트윈 램프를 사용해서 한 층마다 보통 뭐 3,000평, 6,000평, 제가 물류센터를 20년 전에 이제 삼자물류 컨설팅 하다가 일본서도 유니크로 관련해서도 그렇고 많은 기업을 들어가서 컨설팅 했거든요. 통폐합 거점도 할 때 보면 물류센터의 적정 규모 3,000평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본은 우리보다 층고가 지진 때문에 뭐 한 6m 정도, 10m 5단 쌓기를 안 하는데 요 정도로 해서 3,000평의 규모로 해서 1,500, 1,500, 1,500, 1,500, 그럼 한 층이 6,000평이 최적화 물류센터예요. 그걸 이제 몇 층 올리냐거든요. 램프를 이용해서. 근데 한 층에 10,000평이면 엄청 큰 거예요. 제가 뭐 동탄 물류센터 8년 자문했는데 거기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최대 확장시키느라고 길게. 그 여기서 저 20,000평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어가는데요. 그쵸? 근데 최적화된 물류센터의 어떤 규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은 시장 환경이 한국도 그 시장에 왔고요. 앞으로 이제 투자하는 이쪽도 좀 변화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이 아니라 뭐 불과 몇 년 사이에도 기업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했어요. 시행사 따로, 시공사 따로였어요. 그래서 시행하는 사람이 움직여서 시공을 던져줘. 또 시공은 열심히 하면 또 돈이 뭐 공사하다가 이익이 안 남네? 그럼 요즘 어때요? 시행, 시공, 완스톱 서비스를 다 맞춰요.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누구죠? 물건을 물류센터를 들어와서 쓸 임대, 화주가 중요해요. 누가 들어와서 몇 년을 쓰냐가 너무 갤런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물류센터를 개발한다 그러면 무조건 화주의 최적화된 화주하고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 화주부터 모든 걸 갖다 컨소시엄을 해갖고 다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어느 정도 끈을 연결해서 가져가는 구상을 처음부터 시작해 놓지 않으면은 개발하다가 멈추고 옛날처럼 뭐 임대차 의향서 갖다 보여주고 하는 그런 시대는 벌써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물류센터 구성할 때는 컨소시엄을 누구하고 구성하고 앞으로 이 물류센터를 어떻게 좀 잘 져야 되나 이게 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물류센터를 많이 져놓고도 결국 물류센터가 결국 매각이 안 되고 임대가 안 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센터가 지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그렇지 않나요? 아파트를 막 뭐 새로운 신도심이라고 했는데 아파트 전하는데 아파트의 디자인이나 레이아웃이나 구성이나
또 공사에 들어간 거 보면 전문가들은 알잖아요. 근데 옛날하고 5년, 10년 전에 트렌드 쫓아가면 누 입주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시대가 변화하고, 뭐 요즘은 공간 디자인 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건축물들이 해갖고 이제 디자인 뽑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물류센터도 과거처럼 박스형에 보관한다고 해서 센터가 아니라 잘 해놓은 센터 같은 데 가보면요. 외관도 그냥 아주 잘 해놓고 그 안에 모든 편의점부터 어떤 환경이 있어.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요. 샤워 시설까지 다 만들어놨어. 샤워 시설 그 안에 이제 어떤 물류센터 안에 수배송하는 운전기사가 오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방을 만들었어요. 공간 1, 공간 2야. 거기서 이제 좀 누워서도 좀 잠깐. 왜 그러냐면은 물류 현장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택배 터미널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현장에 보면 장거리 노선의 차량들이 오면요. 보통 우리나라 이제 한 11톤 차량, 더 큰 대형 차량이 있으면 어때요? 차를 갖다가 도크에 세워놓고 물건을 갖다 이제 입고 라인 넣고 나면 어때요? 장시간 또 쉬어야 되거든요. 물건을 했다 또 빠져서 이제 출고해서 이제 물건을 실어야 되니까요. 그 시간 때 그 전에 보면은 기사들이 다 그 10톤 트럭 있잖아요. 그 11톤. 장거리 트럭 안에서 이러고 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샤워 시설도 있고 면 너무 좋지 않나요? 좋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짓는 센터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물류센터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물류센터의 향후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요거 이제 포인트, 지난 시간 시리즈의 2부인데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요. 자, 물류센터도 앞으로 시장 환경의 변화.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인구 동태 분석이에요. 자,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한다. 자, 우리나라 이번에 뭐 달러 가격의 상승 것도 있겠지만은 국내 뭐 유턴 현상도 지금 일본은 있지만은 국내 모든 기업들이 다 들어오질 않아요. 자, 우리나라는 해외 나갔다가 해외 거점 전략으로 많이 해서 또 해외 거점에서 들어오고 수출 수입해가면서 또 인력도 나갔다 들어왔다는 허브앤드스포크 방식으로 자꾸 순환형이 돌아야지. 우리 인력 자원이 있지만은 천연자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그게 전략 활성화 방안이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인구도 줄고 하다 보면 물류센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이제 뭐 사원이 되든 저원이 되든 냉동이 되든 거점 전략을 쓰는데, 거점 전략은 한 곳에 계약해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양지아이시라든가 동탄이라든가 아니면 광주의 곤지암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네가 개발해서 있는 자사형 물류센터하고 개발자들이 개발한 걸 들어가서 보통 5년, 10년 장기 임대 허브이기 때문에 그걸 쓴다는 앙카형이 있는데, 대부분은 보면 자사형 물류센터는 많이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허브 외에는. 그러면 어때요? 전국 거점의 주요 입지가 아닌,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해합시다. 알기 쉽게 얘기하면 편의점에 지금 물류 거점이 가장 많은 BJF 로지스, 그러니까 BJF 리테일 CU죠. 거기는 이제 진천에 18,000 허브센터가 있고 전국에 한 2,000평에서 3,000평 내에 되는 규모 서브센터들이 한 20개 이상이 돼요. 그러면 이 센터들도 보면은 그 센터를 중심으로 점포별 배송,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차량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동선 구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물류비용 구조나 이게 있기 때문에 거점을 갖다가 허브센터는 진천은 지금 한 8년 정도 됐나요? 벌써 2015년, 7, 8년 됐네요. 거기는 허브니까. 수도권도 허브는 괜찮지만은 서브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이걸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요즘 뭐 SPC 그룹의 파리크라사 파리바켓도 점포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우리 역삼동도 교대를 가다 보면 거기는 보면 1층하고 2층을 동시에 쓰잖아요. 점포들을. 여기 쓰고 2에 올라가서 또 얘 먹고 마시고. 근데 보니까 임대료가 좀 비쌉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포들이 없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 하려고 합니다. SPC 그룹에는 파리크라상, 파리바켓, 던킨도나스, 라빈스 뭐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체인점에 따라서도 거점 전략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국에도 아마 거기도 2,000평 이상 되는 물류 거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의 거점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픽스가 아닙니다. 화주에 따라서, 수배송에 따라서, 거래처에 따라서, 동선에 따라서 물류센터보다 훌입니다. 훌이. 3년, 5년 후에 그래서 지방 거점은 자사를 안 시키는 거예요. 3년, 5년 지나갖고 어떻게 한다? 그때 또 바꿀 동선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 이제 이동하죠.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냥 한 번 들어가면 평생 살까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부동산. 부동산은 한 번 들어가서 꾸준히 사는 거는 거의 없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 상가, 기존의 네. 중심 상가에서 이제 점점 확장이 됨에 따라서 좀 더 다른 거, 좀 더 멀리 이렇게 확장이 되고요.
그러니까 절대 뭐 예전에 보시면 뱅뱅사거리 네. 유명하잖아요. 근데 네. 요즘은 뱅뱅사거리 누가 아무도 안 가잖아요. 심볼 타운이 네, 없어졌으니까. 그것도 없고 그다음에 뱅뱅사거리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물류 흐름하고 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직접 가서 보고서 옷을 사야 됐는데 지금 이제 인터넷 쇼핑으로 다 하다 보니까 상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뱅뱅사거리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식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는 어쩔 수 맞아요. 없죠. 여기서 이제 우리 박 PD가 얘기한 대로 공감 가는 게 유통도 이제 오랜 동안 하니까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약 500조 시장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전자상 거래, 온라인 통해서 거래되는 게 200조가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40%예요. 아마 전 세계 시장 중에서, 각국의 시장 중에서 우리나라 시장 구조는 높은 편인데, 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하겠지만은 쿠팡하고 이마트 어디가 셀까요? 그랬는데, 뭐 지금 쿠팡은 올해 매출이 25조 원 정도 매출이 나올 거고, 이마트는 약 29조, 30조 정도의 매출이 나와요. 근데 이마트 단독, 연결이지만 단독으로는 매출 규모가 한 18조 정도 나오겠죠. 작년에 16조 넘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마트가 올해 2022년 2분기 영업손실이 처음으로 적자입니다. 뭐 쿠팡이야 뭐 그냥 적자폭을 줄여놨지만, 그러면은 구매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아마 주택 시장도 그렇고 아파트도 옛날 같으면 집에서 있으면서 지금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넓은 데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옛날같이 돌아가고 좁은 공간이라도 잠만 자는 공간이 좋지 않나요, 그렇죠? 요즘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오기 전에도 그렇고 그 후에 뭐랬냐면 막 40평, 50평, 50평까지 사는 사람들이 뭐랬냐면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자식들 다 갖고 둘이 남았는데 청소하기 바쁘대요, 그냥. 방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그냥 매각을 해서 한 25평이나 20평으로 줄이면서 해외도 좀 많이 다니고 싶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이제 박 PD 좀 물어볼게요. 매각이 안 된대, 매매가. 너무 커서. 큰 평수는 매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범용이라든가 실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50평 이상 되니까 뭐 수원이 되든 이게 강한 도심에서 벗어나니까 매각이 안 된대요. 이게 그만큼 이제 시장의 트렌드의 변화가 많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인구의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요. 코로나 2년 반 동안에 뭐 주택,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갔잖아요. 폭등. 지금 올라간 만큼 지금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가 2년 전부터 멈추기 시작했고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한데 5,162만 명인데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을까 하다가 980 하다가 최근에 950만 명까지 30만 명이 줄었습니다. 2년 사이에. 그러면 나머지 30만은 어디로 갔을까요? 경기도. 경기도의 평택까지 가고 동탄까지 가고 신도심 쪽으로 계속 지금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류센터도 향후에는 이렇게 물센터의 어떤 기능, 구조가 좀 바뀌겠지만 또 계약 기간이 너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계약 기간은 무조건 장기에서 렌탈 프리라 받든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수익 구조를 좀 받았는데 앞으로 계약 기간 다시 뭐 5년, 10년의 장기간이 물류센터는 픽스가 아니라 프리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 2년, 3년 플러스 알파 이런 쪽으로 좀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결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물류센터 부동산을 지켜보면서 2020에서 22년 이제 거의 이제 10월 달이네요. 지나면서 그만큼 센터 규모나 부동산은 재개발은 제외입니다. 당분간 재개발을 못 시켰으니까요. 폭증한 만큼 그만큼 물량이 정체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어떤 환경 구조의 물류센터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대로 된 물류센터가 재정비, 재구축하는 사이클의 지금 원년이 지금 다시 2023년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하면서 자 물류센터 부동산 Q&A 2부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청해주신 청취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